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오늘 비욘디 심층 토크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서울나우병원의 김준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별 말씀이요. 네, 초면에 이렇게 칭찬을.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하는 수술인가요? 관절염의 수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네. 볼까요? 네. 먼저는 인공관절 얘기를 하기 전에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이 어떨 때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무릎의 정상 구조가 어떠며 또 그 다음에 퇴행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 무릎 관절입니다. 네. 네. 이만큼인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뼈가 되겠고요. 되고요. 네. 네. 그 위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두껍게 네. 우리 이제 무릎도 그렇고 뭐 어깨, 손목 모든 관절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뼈만 가지고 살 때는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연골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연골이 이 정상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벗겨지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름도 퇴행성 관절염이기 네.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초기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거의 다 벗겨져서 네. 이 정도까지 되시면 인공관절을 보통 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무릎의 모형인데요. 네. 이게 정상 무릎일 때는 깨끗하네요. 여기처럼 깨끗하게 네. 연골이 다 덮여 있죠. 위에 대퇴골이라고 하고요, 아래가 경골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쪽은 이제 주로 사람의 체중이 안쪽에 저희가 실리게 됩니다. 무릎 안쪽이요? 무릎의 내측, 네. 저희가 내측, 외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내측이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내측이 주로 이렇게 연골이 벗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뼈가 드러났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연골이 거죠? 다 네. 벗겨지면서 네. 아래에 있는 뼈가 보일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수술할 때 어유.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얀색으로 덮인 부분은 정상 연골 부위고요. 네. 원래 여기도 그랬던 곳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벗겨진 것이죠. 이쪽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로 내측으로 시작해서 더 진행이 되시면 이 앞쪽, 네. 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바깥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보통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시면 처음에는 다들 엑스레이부터 찍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골이 거의 다 마모가 되시면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쉽게 이제 그 구별이 변화가 볼 수 가능한데.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안쪽이 네. 바깥쪽이고 이제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먼저 닳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 간격이 이쪽은 넓게 유지되는데 네. 이쪽은 간격이 거의 없어진 거를 그렇네요. 보실 정상적인 수 있을 것과 겁니다. 비교를 해도 지금 이 간격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0.3? 대략 한 1cm 1cm 정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겁니다. 네. 저쪽은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좁아지면서 안쪽이 주로 먼저 닳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O자로 휘어지는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퇴행성이 심해지시면 O형 다리를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엑스레이 상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간격이 좁아진 걸 볼 수 있으시겠고요. 네. 다음에는 색깔을 좀 보시면 여기보다 조금 더 하얗게 네, 변하신 그렇네요. 걸 볼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골이 받아야 할 충격을 이제 못 받아주니까 네. 뼈가 더 단단해지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뾰족하게 뼈들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원래는 모서리가요? 매끈했던 네. 부분인데 그것들이 연골이 이제 벗겨져서 밀려 나가면서 이렇게 뾰족한 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골극 스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무릎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 하지 전체를 찍어 보게 되는데요. 이쪽은 정상 환자분 네. 다리고 이쪽은 이제 퇴행성이 많이 진행되신 분 다리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좀 O자 형태를 네. 띠고 있는 게 눈에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이시죠? 네. 이쪽 보시면 걸어섰네요. 네. 붙어 있는 것도 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를 선을 연결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체중이 실리는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무릎의 정 가운데 또는 약간 외측을 지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근데 퇴행성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안쪽이 많이 마모가 오니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 체중선이 거의 무릎의 안쪽으로 그쪽에 체중이 더 실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골이 계속 네. 마모가 되면서 체중이 또 더 그쪽으로 실리게 되고 네. 점점점 O자로 변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인공관절을 그러면 언제 하셔야 되냐 하면요. 네.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다 인공관절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또 그 외에 관절경이나 좀 더 간단한 치료들을 먼저 해보실 네. 때 이제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증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걸어야 할 텐데 보행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게 되시고 네. 평지는 조금 나으시지만 특히 계단 같은 것은 특히 내려갈 때 이제 체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이 제한이 오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더 심한 분들은 이제 낮에만뿐만 아니라 밤에 쑤셔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 쉬고 있는 순간에도 네. 아파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심한 분들은 활동을 줄이시면 덜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심한 분들은 이제 가만히 휴식할 때도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이 많이 변형이 와서 O자로, 네. O자 변형이 심하시면 물론 보기도 흉하고 또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또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많게 됩니다. O자 네. 다리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그럴 때도 수술을 이제 권하게 되고요. 네 번째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치료, 약물 치료도 오래 했고 네. 또 물리 치료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다 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깨끗하게 낫긴 하지만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전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받아보시고 효과가 없다 싶으시면 이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사전 치료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변형이 된 무릎을 수술로?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네. 거죠. 인공관절에 들어가면 다리가 곧 다시 원래처럼 고다지네요. 네, 똑바로 되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대체 누구에게인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방법이 인공관절 수술이니까요. 네. 그 전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언제 생기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원발성이라 그래서 원발성.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퇴행성 많이 쓰셔서 연세가 드시면서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연골이 마모된 거를 얘기하죠. 네.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조사에 의하면 44세 이전에는 5% 이내, 또 45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한 30% 정도, 30%. 6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거의 오. 반 이상. 대부분이 다 그냥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되겠네요.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겠죠.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제가 2차성 네.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 그래서 젊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다쳤다는 얘기. 네. 다쳤던 분들. 그래서 젊을 때는 남아있는 연골을 쓰시지만 좀 퇴행성이 빨리 진행이 오게 됩니다. 한번 외상이 있었던 무릎이. 네. 그래서 좀 더 젊은 나이에 보통 한 60대, 70대 정도가 흔히 오시는 연령이신데 그보다는 더 빨리. 이런 분들은 한 40대, 50대에도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에 감염이 있었던 분들 또는 뭐 선천적으로 좀 무릎에 변형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퇴행성이 빨리 오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네. 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만의 얘기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 그만큼 무릎에 하중을 네. 많이 받으시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살부터 빼시라고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네요. 이제 그 관절염을 유발하는.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을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크게 저희가 4단계를 얘기합니다. 관절염의 진행을.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연골이 보시다시피 이쪽은 정상 네. 이런 연골보다 조금 이렇게 일부분만. 네. 부분도 작고 네. 아직 벗겨지진 않고 네, 좀 얇아진 건가요? 그렇죠. 네. 좀 물렁물렁해진다고 제가 물렁물렁해졌다. 표현합니다. 네. 물렁물렁해지고 충격에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는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벗겨지기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되고요. 네. 3단계는 이제 뼈가 조금씩 노출이 됩니다. 네. 전층이 오, 네. 발열되게 되고 4단계는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완전히 뼈가 노출된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네, 이제 연골이 다 벗겨진 것을 4단계로 하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치료가 조금씩 다르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지 않겠죠. 그렇네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을 마지막 하게 됩니다. 단계에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랑 2단계 정도에서 하는 방법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체중만 줄이셔도 무릎이 아팠던 분이 안 아파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네. 그래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일단 체중 감량부터 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방식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분들 보면은 특히 아주머니들 또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죽으려 앉게 되고 또 생활 중에 무릎 꿇고 일하시게 되고 걸레질 같은 거 하실 때 그렇죠. 그렇게 바닥 하시잖아요. 청소할 때 무릎 네. 꿇고 오랜 시간 이렇게 사실 아프신 거 좀 참으면서 하시게 되죠. 네. 그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장시간 하시다 보면은 관절이 연골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벗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농사짓는 분들 특징적으로 아프셔도 할 수 없이 그냥 눈앞에 일이 보이시니까 네. 그냥 계속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골이 이제 이기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는 것이 1, 2단계에서는 이 같은 그 기초적인 것만 지켜도 좀 네네. 완화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것이 운동을 이제 1, 2단계에서는 운동만으로도 네. 많이 도움을 받으실 텐데요. 당연히 운동하심으로써 체중도 주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하면 더 쓰니까 더 닳지 않느냐. 예, 맞아요. 네, 더 아프지 않느냐.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심한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1단계, 2단계인 경우는 오히려 운동을 해주셔서 이 주변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 근육이 네. 강화가 되면 이 사람이 보행할 때 체중을 근육이 한번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줄게 되고 네. 또 관절염도 진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약물 치료하면은 저희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진통제는 아니라고 써놓은 네.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처음 뵙고 별로 안심하셔서 약을 좀 드셔보십시오 하시면 한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면 2주 뒤에 오셨을 때 약 잘 드셨어요 하면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약을 버렸습니다 이러세요. 버리셨다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통제인데 내가 왜 먹냐고 나는 참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건 약간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소염 진통제와 진통제는 다른 종류의 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네.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쓰게 되면서 진통 효과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진통제는
소염 효과가 없이 정말 통증만. 예, 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들 그런 진통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받으신 건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약 외에 관절의 보충제로서 네. 보통 많이 드시는 것들이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제 들었을 영양제로 거예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종류가 많죠. 네. 그리고 뭐 녹색 콩합 네. 종류도 다양하네요. 여러 가지들을 네. 드시는데 사실은 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관절 보충제입니다. 근데 중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라는 것이 연골의 성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성분들을 좀 더 보충해서 먹어봄으로써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낯익은 뼈 주사라고 있네요. 네. 정말 뼈에 주사를 하는 건지 뼈가 좋아지는 주사인지. 네네. 아마 한국 분들은 뼈 조사를 많이 알고 계실 네,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주사 치료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뼈 주사와 연골 주사를 많이들 알고 계신데 뼈 주사는 저희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뼈 주사란 명칭은 의학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될 때 뼈 주사란 말을 쓰는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소염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 주사를 맞으시면 효과가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 네,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맞으시면 아픈 게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증상만 잠시 감춰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맞게 돼요. 유혹해서 뿌리치지 못하십니다. 안 아프니까요. 맞으면 좋으시니까. 네.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그 성분이 우리 정상적인 조직들을 변성을 시킬 수 있어요. 네. 반복적인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나의 통증은 잠시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병은 더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맞는 것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자제하시는 게 네. 효과는 좋더라도.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골 주사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연골 주사는 것은 보시다시피 정확한 그 성분은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무릎 안에 있는 저희가 정상적인 무릎 안에는 항상 일정한 액체가 좀 들어있습니다. 네. 만축 역할을 하고 또 윤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네, 퇴행성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좀 줄어들어요. 네, 관절의 윤활액이. 네. 그래서 그런 액을 좀 보충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충격도 좀 더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연골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한 2단계, 3단계 정도 사이에서는 주사를 빠르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맞으시면서 몇 년 동안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바로 나오네요. 네. 네, 네. 이러한 치료들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수술부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네. 그래서 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위내시경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네, 그렇죠. 그쵸? 윗속으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네. 보는 거니까요. 위를 저속에 있지만 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릎도 근데 무릎엔 문제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네. 작은 구멍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의 구멍을 한 2개 내지 3개를 내서 네. 이런 내시경 장치를 통해서 관절 속을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와 함께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네. 또 범위가 작을 때 가능한 방법들인데요. 연골이 이렇게 작은 부위만 벗겨질 경우에는요, 네. 보는 것처럼 구멍을 저희가 뚫어줘요. 연골에요. 예, 일부러 네.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내줌으로써 네. 이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죠. 그 피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연골을 좀 재생시키게 촉진을 시켜줍니다. 아, 네. 그래서 정상 연골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연골이지만 작은 부분은 채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효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좀 범위가 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중을 받는 부위가 주로 이쪽이니까 네, 이쪽은 안쪽이니까. 네, 체중을 별로 받지는 않은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을 걸 띄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옮겨줍니다. 이식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무릎 안에서 이쪽 걸 띄어서 여기로 옮겨주는 이걸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자기 연골을 일부 띄어서 배양을 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도 하고 타인의 줄기세포를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물론 범위가 작은 경우에 네.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하면 일단은 수술 범위도 좀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안 보일 것 관절경 같아요. 수술은 거의 네. 흉터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십니다. 대신에 좀 초기 증상에서만 가능한 그렇죠. 수술이겠네요. 관절경 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 다른 수술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네. 범위가 좀 넓어진 경우 이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최후의 방법이 네. 되겠네요. 약도 안 되시고 네. 주사도 안 되시고 운동 간단한 치료도 치료도 안 안 되고. 되시고 이럴 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 연골이 이렇게 벗겨진 부분을 물론 채워주면 좋겠지만 이제 채워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 모양을 다듬어 내고요. 거기다가 요 금속과 또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인공관절을 네. 이렇게 대신 이식을, 넣어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관절이 돼서 보시다시피 아까 안쪽이 주로 다른다 했잖아요. 네. 그 안쪽 부분이 이걸로 다시 벌어지면서 다리가 흰 다리가 또 똑바로 다시 되는 교정이 되고.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안에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은 굉장히 작죠. 네. 네, 아, 이거는 오. 넓고 이건 안쪽만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여기 안쪽만 심하게 달아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범위가 안쪽만 국한돼 있어서 정상 쪽까지 바꾸긴 너무 아까울 경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반관절이라고 해서 반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좀 범위가 넓고 안쪽, 앞쪽, 바깥쪽 다 이상이 있으시면 전체 관절 치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활동 안 하고 쉬면 무릎이 안 아프니까 네. 그냥 저는 치료 수술 안 받고 쉬겠습니다. 그냥 계속 쉬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무서워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수술이 너무 무섭고 아프긴 아프지만 조금 쉬면 좋으니까 그냥 쉬겠다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네. 수술을 피하고. 네.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가 있는 고령자시기 때문에 다들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는 비만 뭐 이런 성인병들은 다들 거의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쉬시게 되면 당뇨는 수치 올라가시고 혈압 조절 안 되시고 살은 더 찌시고 계속 더 나빠지시는 악순환이 그렇죠. 오겠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요새 또 우울증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은 네. 얘기 나오는데 우울증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시고 근데 무릎이 아프시면은 어떤 운동도 못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치기 위해서는 네. 무릎 건강이 기본이다. 네. 뭐 이런 건가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무릎 무릎이다. 건강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퇴행성이 심하신 경우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네. 수술한 뒤에는 이제 활동력이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뭐 2시간까지 걸을 수도 있으시고 뭐 자전거도 탈 수 있으시고 오, 가벼운 산책 정도는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는 삶의 질이 사실 말씀이시죠? 많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좀 두려운 마음을 버리시고 네. 수술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네. 네,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인공관절 수술로 일상생활 복귀는 가능하겠지만 이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마음가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도 모르고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연히 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당연한 얘기겠죠.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의 원하시는 것들이죠. 네. 수술에 당연히 안 아프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고서 오래 쓰길 원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한 60대 후반에 쓰시면 보통 평균 수명 한 90세라고 봤을 때도 요즘에 그때까지 또 오래 사시니까 거뜬하게. 네. 그때까지 한 번 수술로 쓰길 원하시죠. 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어서 하겠고 또 가끔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뻗정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안 접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세요. 뻗정다리라고 해서 정말 뭔가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무릎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한 10도, 20도, 뭐 많게는 한 30도까지만 구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게 겁나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없어야겠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도. 네, 아무래도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네. 뭐 감염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재수술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종류가 왔는데요. 다양한데요. 네, 뭐 우리 핸드폰 종류 다양하듯이 네. 그만큼이나 인공관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인공관절에 쓰이는 재료들이라고 인공관절인 거죠? 관절에 말 그대로. 네. 여러 가지 디자인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 아주 대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픽스드 베어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인공관절이 윗부분 고정은 금속이 있고 네. 아래쪽에 들어가는 금속이 있고 금속끼리 닿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이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고정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네.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하는데요.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픽스드 베어링은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곳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움직이는 관절은 이 접촉 면적을 넓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로. 네. 그래서 체중이 여러 면적에 분산되면서 이 플라스틱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실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압력을 측정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은 걸 얘기하거든요. 네. 이전 쪽 디자인들을 보면은 압력이 아주 높죠. 그렇네요. 빨간색들이 네. 보이죠. 근데 이쪽 반면에 이쪽은 접촉 면적이 넓고 압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한 환자분의 예를 갖고 나왔는데요. 10년 전에 네.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같은 해에 양쪽을 다 하셨는데 한쪽 양쪽에 그 다르네요, 종류가. 네, 모양이 조금 다르시죠? 네. 네. 그리고 잘 유심히 보시면 왼쪽 다리는 거의 곧게 잘 네. 유지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여기 보시면 이 수평선을 보시면 많이 기울어졌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의 수명 얘기하시는데 이걸 딱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플라스틱 부분이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그 가루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세히 보시면 이 뼈가 좀 까맣게 바뀐 걸 보실 거예요. 여기 앞 이 주변에 보면 네, 검게 그러네요. 바뀌신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뼈가 조금 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뼈가 약해지고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베어링, 움직이는 베어링,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도. 네. 플라스틱의 강도도 좀 더 개발되고 있고 튼튼하게. 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수명 보통 얘기하시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0년에 98.8%. 네, 98.8%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0명 수술을 했을 때 네. 100명이 20년 뒤에 100명 중에 98.8%, 98명은 잘 쓰시다는 얘기세요. 문제 없이. 수명이 20년 정도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그렇죠? 없이 계속 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일부 보고들은 뭐 16년 98%. 생각보다 훨씬 수명이 길어요. 네, 그렇네요. 실제로 알고 계신 것보다는 수명이 기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 20년 전이면은 몇 년도인가요? 벌써 20년 전이면은 1998년이 되나요? 92년이네요. 92년도. 네. 네. 1992년도에 네. TV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주 옛날이죠. 네. 그때보다 이만하고. 지금 TV가 좋아진 만큼 그만큼 인공관절도 기술이- 지금 20년 동안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마 좀 더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명 때문에 못할 거 오래 못 쓸 것 같으니까 수술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병원에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영상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실제 수술 장면을 조금씩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단계별로 보면서 간략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절개를 하시게 되겠죠. 어이구야. 당연하고 네, 요 밑에 보면 이제 근육들 또 요 인대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절개를 하는 거네요. 네, 피부 절개를 하고 이제 무릎을 노출시킨 다음에요. 네. 인공관절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연골 네. 마모가 된 연골들이 중간 쪽 여기 보이실 텐데 그거를 포함해서 인공관절 들어가야 할 자리를 이렇게 이제 모양에 맞게 모양에 맞게 깎아낸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네. 정확하게 각을 재고 어떤 각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뼈를 잘라내게 됩니다. 장비들이 다양한데요.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수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통상 한 1시간 정도 한 보시면 시간 됩니다. 정도. 네. 물 한쪽 수술을 하는데. 한쪽에서 피부 절개로 시작해서 네. 끝까지 꼬매고 나올 때까지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가 네, 많이 보시던 것들이죠. 네. 생활 중에. 그렇네요. 좀 망치 같은 게 막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쪽 다리를 경골이라고 하고요. 네. 위쪽을 대퇴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먼저 경골을 잘라내고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퇴골도 마찬가지로 인공관절이 들어갈 자리를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네. 이게 각이 잘못 들어가면 또 안 맞은가요? 빠질 수도 있고 네. 수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각을 잘 측정해서 네. 지금 이 부분이 뼈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렇죠. 여기 비슷하게 잘 생겼네요. 보시면 네. 여기 정상 연골 보이시고요. 네, 핑크색이에요. 여기 연골 네. 벗겨져서 속에 뼈가 보이시는 거죠. 저 부분이 이제 아프신 거죠. 그렇죠.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 고기를 포함해서 다 잘라내고. 연골을 뼈를 이제 절개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앞쪽 자르고 아래쪽도 이제 뒤쪽 자르고 끼워 넣기 위해서 그 모양에 그렇죠. 맞게 잘라낸다고 네. 보시면 되죠. 네. 뭐 연골이 드러난 부분, 연골이 다 마모된 부분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뼈를 네. 좀 깎아서. 네. 우리 옷도 사이즈가 있듯이요. 네. 사람마다 다 무릎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써 있는 건데 네. 각 사이즈에 맞게 제가 뼈를 자르는 거죠.
전신 마취 하시는 거죠? 마취는 물론 전신 마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하반신 마취를 합니다. 그럼 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환자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주무시죠. 네, 하반신 마취 해놓고 좀 수면제를 통해서 주무시게 됩니다. 네. 듣고 있으실까봐. 네, 소리 들으시면 예, 무서우시죠. 예, 그래서 네. 전신 마취는 아니고 하반신 마취만 하고 이게 네네. 수면제를 통해서 그렇죠. 잠을 유도하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퇴골의 아까 앞쪽, 뒤쪽 잘랐고 네. 이제 저희가 원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장 끝부분 자르고 끝부분까지? 여기 보시면 연골 뭐 다 마모된 거 보이시죠? 아까 안쪽이 먼저 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이 부분이 다 마모가 되셨네요. 맞습니다. 심하셨나봐요. 네. 소리가. 네. 이 인공관절이 시작은 서양에서 했지만 수술하는 손재주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재주와 되게 관련이.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교하게 깎아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네. 진짜 세심함이 필요한 수술인 것 같아요. 이거 잘라내기 위한 건가요? 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에 맞게 여기, 이쪽 부분. 네,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네. 잘라주게 되고요. 이건 지금 고정하기 위해서 핀을 꽂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술하는 과정 중. 이쪽으로. 잘라내는 부위가 상당하네요. 출혈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예, 수술 중에는 이제 요 위쪽에 보시면 네. 제가 지혈대를 감고 수술하기 때문에 네. 수술 중에는 전혀 피가 나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각을 져서 네.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무릎이 뼈가 세 개인데요. 경골, 네. 대퇴골, 그다음에 슬개골. 슬개골. 보통 흔히 뚜껑뼈라고 얘기하시죠? 네. 뚜껑뼈까지 잘라내- 거기도 연골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대체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이 슬개골 연골이 좋은 경우는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냥 저건, 두시는 경우도 절개하지, 있는데 절제하지 않고 이분의 경우는 지금 대체를 이분의 하시기 경우는 위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자르고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골극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이 정도시면 많이 아파요, 진짜. 고정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일종의 내는 거. 기둥을 세우는 거죠. 네. 가운데 기둥을 그렇게 생겼거든요, 인공관절 네. 모양이. 이렇게 박게 되어 그렇죠. 있다고 네. 했는데요. 야. 사용되는 기구들이 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몹스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실제 인공관절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트라이얼이라 해서 뭐 사이즈 측정 네. 뭐 이런 건가요?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실제 그 기구들은 다 소독이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풀기 전에 이제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금 측정한 사이즈가 맞는지 잘 맞는지, 잘 맞는지. 네. 이분 안이랑 이분이 이제 잘 유지되는지. 네. 그래서 무릎 접어지는지. 쭉 잘 펴주시고 네. 또 잘 접히시. 네, 잘 구부려 주시는지. 네. 이 정도면 잘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보시면 여기 접촉면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죠. 네, 그러네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시 깎아내는 작업을 하시거나 네, 그런 그렇게 경우도 되는 있습니다. 거죠? 이제 실제로 부착을 하나 보네요. 사이즈 확인한 뒤에 이거 실제 각각 소속되어 있던 걸 이제 하나씩 풀러서 네. 이 하얀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시멘트라고 저희가 불러요. 접착제 같은 건가요? 일종의 그런 역할입니다. 네. 인체용 시멘트인데요. 실제 시멘트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들이 작게 네. 있는데 그런 간격을 채워줌으로써 좀 고정력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밀가루 반죽 같은데 네. 접착력이 좀 저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단단해지나요? 단단해집니다. 아래쪽에 이제 인공 관절을 네, 경골 쪽을 먼저 경골 쪽을. 넣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이 이제 들어가 네. 있고요. 완료가 됐고 이제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멘트를 쓰면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요, 골다공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수술 중에 그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뼈가 정말 너무 약하세요. 이게 구멍을 내기도 무서울 막 이렇게 정도로 정말 심한 분들은 두부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견디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관절 수술도 조금 무리가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있죠. 네. 골밀도 검사도 필요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거의 수술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네요. 네. 대퇴골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자른 면에 맞게 요 면에 맞게 이제 디자인해서 뼈를 자른 거죠. 네모나게. 네. 깨실 것 같아요. 환자분이. 네, 그래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됐나요? 네. 네 개가, 토탈 4개가 들어가겠죠? 네. 경골 부분, 플라스틱 부분, 대퇴골 부분, 우리 뚜껑뼈 부분. 전부 다 완료가 네, 됐네요. 완료가 돼서 이제 최종 테스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잘 구부러 주시면 고정이 괜찮은지 확인하게 되고요. 이 같은 수술을 일주일 뒤에 또 반대편을 받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잘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네, 아주 잘 맞았고요. 네. 네, 이 간격도 잘 맞았고요. 또 구부리기도 굉장히 보다시피 잘 되시죠. 네. 이런 수술을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면 저희가 한 병원 전체에서 한 6건, 7건, 7건 정도? 많을 때 10건까지도 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받으시면 네.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얘기죠.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절개했던 근육 또 인대 부분을 봉합하고 피부 봉합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 바로 회복실로 가시면 그렇죠.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뻗정다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제가 환자분들 사진을 좀 모아왔는데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가 네, 봐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수술 자리가 네, 보이실 수술 겁니다. 흉터가 있으시네요. 네. 보시피 양반다리도 하시고 또 편하게 잘 거의 뭐 정상 관절 번인만큼 구부러지시죠. 그렇네요. 네. 별 무리가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뻗정다리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일부는 생기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병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 걱정도 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수명도 길고 그 뒤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그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나 봐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냥 괜찮겠지 아니 무서워라고 생각하시고 네. 방치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예고를 해주셔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이 결과가 좋고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참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는 중에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본인도 그걸 납득을 하세요. 네. 심한 걸 아시지만 수술하기가 너무 두려우셔서 또 수술이 무서워서. 주변에 들은 얘기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게 네. 많아서 결심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수술한 뒤에 과정이 어떤지 또 수술한 뒤에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또 걱정하시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 가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